안녕하세요. 저는 20년 넘게 맞벌이로 억척같이 살아온 50대 후반 주부입니다. 믿었던 남편과 시누이한테 제 피 같은 노후 자금을 송두리째 빼앗기고 길거리에 나앉을 뻔했지만 그 인간들을 완벽하게 지옥불에 던져 넣은 통쾌한 참교육의 주인공이기도 하죠. 핏줄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가족의 배신에 피눈물 흘려본 적 있으시다면 제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실 겁니다. 그 기막힌 복수의 현장을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그날은 토요일 아침이었어요. 남편은 안방에서 늦잠을 자고 있었고 저는 거실 바닥에 물걸레를 밀며 한 주의 먼지를 닦아내고 있었습니다. 창문 사이로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와서 마룻바닥이 반짝반짝 빛나던 그 평화로운 아침을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해요. 걸레를 헹구려고 베란다 쪽으로 돌아서는데 갑자기 현관 도어락에서 삐삐삐 하는 소리가 나더니 철컥하고 문이 열렸습니다. 제가 열지 않았어요. 남편도 안방에 있었죠. 현관문이 벌컥 젖혀지더니 형님, 그러니까 시누이가 선글라스를 이마 위로 밀어 올리며 성큼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형님 뒤로 이삿짐 센터 조끼를 입은 인부 2명이 허리를 구부린 채 커다란 박스를 이고 지고 따라 들어왔어요. 박스가 1개, 2개가 아니었습니다. 10개가 넘는 짐짝들이 현관 앞 복도를 메워버렸고 인부들의 구두에 묻은 흙먼지가 제가 방금 닦은 거실 바닥 위에 뿌려졌습니다. 저는 걸레를 든 채 멍하니 서 있었어요. 형님이 인부들 어깨 너머로 안방 쪽을 가리키며 쏘아붙였습니다. 거기 안방이야. 문 열고 큰 박스부터 넣어. 인부들이 아무 말 없이 안방 쪽으로 움직이려는 걸 보고 저는 번개처럼 앞을 가로막았어요. 형님, 이게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형님은 선글라스를 벗어 핸드백에 툭 집어넣으며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대답했습니다. 내가 살던 전셋집 뺐어. 오늘부터 안방 내가 쓸 거니까 당장 짐 싸서 비워. 제 귀를 의심했어요. 머리가 하얘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일방적인 통보였어요. 의논도 양해도 없이 남의 집 안방을 자기 방이라고 선언하는 이 사람이 도대체 제정신인 건지 가늠이 안 됐습니다. 형님, 미친 거 아니에요? 여기가 형님 집이에요? 제가 목소리를 높이자 안방 문이 열리며 남편이 비실비실 걸어 나왔어요. 잠이 덜 깬 얼굴로 눈을 비비던 남편은 현관 앞에 쌓인 박스들과 인부들을 보고도 놀라기는커녕 태연하게 하품을 했습니다. 저는 남편 팔을 잡아 끌며 말했어요. 여보, 형님이 갑자기 이삿짐 들고 쳐들어와서 안방 내놓으래. 당장 말려.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누나가 상가 투자 수익금 2배로 불려준다고 했잖아. 잔말 말고 누나한테 안방 내줘. 손끝이 서늘해졌어요. 남편이 형님 편에 서고 있었습니다. 제 남편이 같은 이불 덮고 20년을 산 사람이 제 앞에서 누나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안방 앞을 버티고 서서 꼼짝도 하지 않자 남편은 안방으로 들어가더니 제 캐리어를 끌고 나왔습니다. 제 옷가지와 화장품이 들어있던 그 캐리어를 거실 바닥에 쿵 하고 내던졌어요. 캐리어 바퀴가 마룻바닥에 부딪히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고 지퍼 사이로 제 낡은 카디건 한쪽이 삐져나왔습니다. 누나 피곤하시니까 안방 침구류부터 새 걸로 깔아놔.
남편이 저를 내려다보며 그렇게 말했어요. 20년 동안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허리가 휠 때까지 돈을 벌어온 아내한테 하는 소리가 그거였습니다. 형님은 이미 거실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어요. 리모컨을 집어들고 TV 채널을 돌리며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동생이 내 명의로 된 알짜배기 상가에 3억을 투자했으니 수익금 나올 때까지 내가 여기 안방에서 지내는 건 투자자한테 당연한 예의지. 남편이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어요. 맞아. 누나 상가 완공되면 우리 부부도 돈방석에 앉는 건데 안방 하나가 뭐가 대수야. 찍소리 말고 누나 비위나 맞춰. 이게 말이 돼요? 저는 바닥에 내팽개쳐진 캐리어 옆에 서서 형님과 남편을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다가 폈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지려는 걸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여기서 울면 지는 거였어요. 멱살을 잡아도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해도 저 인간들은 꿈쩍도 안 할 거라는 걸 저는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폐 끝까지 차가운 공기가 내려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내뱉는 숨과 함께 끓어오르던 분노를 억지로 가라앉혔습니다. 저는 바닥에 나뒹구는 캐리어를 조용히 구석으로 밀어 넣었어요. 그리고 형님을 향해 돌아서며 입꼬리를 끌어올렸습니다. 형님, 이삿짐 다 정리되면 오늘 저녁에 시가 식구들 다 불러서 안방 입주 파티 한번 크게 하죠. 형님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금방이라도 머리채를 잡고 달려들 줄 알았던 올케가 파티를 열자고 하니 당황한 거죠. 형님은 이내 입꼬리를 귀까지 올리며 소파 등받이에 몸을 깊이 기대셨습니다. 얘가 드디어 상황 파악을 하네. 형님은 남편을 향해 턱짓을 했어요. 야, 어머니랑 성준이네한테 전화해. 오늘 저녁 여기서 다 같이 밥 먹는다고. 남편은 제 어깨를 두드리며 싱글벙글 웃었습니다. 그래, 드디어 철이 들었구만. 저녁은 어머니 좋아하시는 해물탕에 누나 좋아하는 갈비찜으로 최고급으로 준비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앞치마를 벗어 의자에 걸치고 지갑과 차키를 집어들었습니다. 장 좀 보고 올게요. 현관문을 닫는 순간 등 뒤에서 형님의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닫히자 제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피 같은 돈을 빼먹고 남의 집에 기생충처럼 눌러앉은 인간들을 오늘 밤 단 한 방에 끝장낼 칼을 가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으로 내려와 운전석에 올라탔어요. 장을 보러 가지 않았습니다. 조수석 앞 콘솔 박스를 열고 깊숙이 숨겨뒀던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봉투 안에는 어제 법원에서 발급받은 아파트 가압류 결정문과 경찰서에서 접수한 형사 고소장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코팅까지 해서 한 장도 구겨지지 않게 보관해 둔 것이었죠. 서류를 한 장씩 꺼내 다시 한번 읽었어요. 글씨 하나하나가 또렷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두 장의 종이가 오늘 밤 저 인간들의 목줄을 죄게 될 겁니다. 서류를 봉투에 다시 넣은 뒤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갤러리를 열어 5분짜리 영상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블루투스 설정 화면으로 들어가 거실 75인치 스마트 TV와 연결이 정상적으로 되는지 점검했어요. 지난 사흘 동안 12번이나 시뮬레이션한 과정이었지만 오늘은 실전이니까 한치의 실수도 없어야 했습니다.
영상 속 형님의 목소리가 이어폰을 타고 귓속으로 흘러들어왔어요. 낄낄거리며 자랑하는 그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관자놀이가 욱신거렸지만 저는 감정을 삼켰습니다. 지금은 분노할 시간이 아니었거든요. 위층 거실에서는 형님과 남편이 제 3억을 차지했다는 승리감에 취해 웃고 떠들며 짐을 풀고 있겠죠. 저 인간들은 몰랐을 겁니다. 오늘 밤 자기들이 축배를 드는 그 거실이 자기들 인생의 무덤이 될 거라는 거요. 이 기막힌 상황이 하루아침에 벌어진 게 아닙니다. 뿌리를 더듬어 올라가면 신혼 초부터 시작된 일이에요. 결혼하고 처음 받아본 남편 월급 봉투의 두께가 아직도 손끝에 남아 있어요. 봉투를 뜯고 지폐를 세는데 월세에 공과금 빼고 나면 두 사람이 한 달을 먹고 살 돈이 간신히 남았습니다. 밥상 위에 돈을 펼쳐놓고 계산기를 두드리던 그 밤, 저는 깨달았어요. 남편 월급 하나로는 숨만 쉬다 한 달이 끝나겠구나. 다음 날부터 구인 전단지를 뒤졌습니다. 낮에는 동네 대형마트 캐셔로 서고 밤에는 식당 주방에서 설거지통 앞에 섰어요. 마트에서는 하루 종일 서서 바코드를 찍느라 종아리가 돌덩이처럼 굳었고 식당에서는 기름때 낀 그릇을 닦느라 손가락 마디마디가 갈라져서 일회용 밴드가 떨어질 날이 없었습니다. 투잡이었죠. 28살부터 50살 넘어서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남편은 제가 그렇게 뼈가 부서져라 일하는 동안 뭘 했느냐? 제 돈을 퍼다 날랐습니다. 형님한테서 전화가 오면 남편은 항상 방문을 닫았어요. 처음에는 남매끼리 안부 전하려니 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형님이 훌쩍거리는 소리가 새어나오면 남편의 목소리가 낮아졌고 통화가 끝나면 어김없이 지갑을 챙겨 나갔어요. 시부모님 제삿날이 다가오면 제사 비용이라며, 조카 학원 등록 시즌이 되면 학원비라며, 명절이 돌아오면 차례상 장보기 비용이라며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한 번은 통장을 확인하다가 이상한 출금 내역을 발견했어요. 제가 모르는 마이너스 통장이 뚫려 있었습니다. 남편을 추궁하니까 시치미를 뚝 떼더라고요. 누나가 급하게 좀 필요하다는데 어쩌겠어. 핏줄인데. 핏줄. 그 한마디면 모든 게 면죄부가 되는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형님은 제 앞에서는 정말 감쪽 같았습니다. 명절에 시댁에 가면 부엌에서 전을 부치고 있는 제 옆으로 다가와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올케 아니면 이 집안이 돌아가겠어? 우리 올케가 최고야, 최고. 살갑게 등을 토닥이고 과일을 깎아다 제 앞에 놓아주고 시어머니 앞에서 올케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제가 고마워서 어쩔 줄 모르면 형님은 눈웃음을 지으며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뒤에서는 완전히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건데 형님은 남편한테 수시로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마누라가 뭔데?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잖아. 핏줄이 먼저야, 핏줄이. 남편의 귀는 얇았고 형님의 입은 집요했습니다. 20년 동안 그 굴레가 반복됐어요. 형님이 울면 남편이 지갑을 열고 남편이 지갑을 열면 제 허리띠가 졸라매졌죠. 그래도 저는 버텼습니다. 노후의 길거리에 나앉을 수 없다는 일념 하나로 이를 악물었어요. 마트 캐셔 월급에서 조금, 식당 야간 수당에서 조금, 남편 월급에서 생활비를 쪼개고 또 쪼개서 부부 공동 통장에 돈을 넣었습니다.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넣을 때마다
통장에 찍히는 숫자가 조금씩 올라가는 게 유일한 위안이었어요. 20년이 걸렸습니다. 통장 잔고가 3억 원을 찍던 날, 저는 은행 로비 의자에 앉아서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화면에 찍힌 숫자 끝에 0이 8개 붙어 있었습니다. 손가락 관절이 울퉁불퉁하게 변해버린 제 손으로 모은 돈이었어요. 종아리에 실핏줄이 터져서 여름에도 긴 바지를 입게 만든 돈이었습니다. 이 돈이면 늙어서도 남 신세 안 지고 살 수 있겠다 싶었죠. 문제는 남편의 입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남편이 회식이라며 늦게 들어왔어요. 술 냄새를 풍기며 소파에 드러누운 남편의 전화기에서 형님과의 카톡 대화창이 열려 있었습니다. 취해서 잠든 채로 전화기를 떨어뜨렸더라고요. 화면에는 남편이 보낸 메시지가 찍혀 있었어요. 누나 우리 마누라가 3억 모았어 키읔키읔 공동통장에 꽉 차 있음. 그 밑에 형님의 답장이 있었습니다. 진짜? 3억이나? 소파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는 남편의 얼굴을 내려다봤습니다. 귀에서 웅 하는 소리가 났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제가 20년을 갈아 넣어 모은 돈의 정확한 액수를 그 핏줄한테 술김에 불어버린 거였어요. 그 순간 쎄했습니다. 형님이 그 돈을 그냥 넘어갈 사람이 아니라는 걸 저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자잘한 제사값이나 학원비를 빼먹던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3억이라는 숫자가 형님의 눈에 찍혔다는 뜻이었습니다. 통장 명의를 당장 제 단독으로 바꿨어야 했어요. 비밀번호를 바꾸고 남편의 접근을 완전히 차단했어야 했습니다. 설마 내 남편이, 설마 형님이, 설마 가족이, 그 설마가 저를 안일하게 만들었어요. 형님은 3억이라는 숫자를 입에 물고 이미 판을 짜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허영심이 얼마나 얇은 귀를 가졌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친누나였으니까요. 핏줄이라는 탈을 쓴 거머리가 제 전 재산을 향해 천천히 입을 벌리고 있었는데 저는 그걸 너무 늦게 알아챘어요. 한 달 전 일이었습니다. 형님이 남편을 밖으로 불러냈어요. 남편은 누나가 저녁이나 같이 먹자고 했다며 가볍게 나갔는데 2시간 뒤에 돌아온 남편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에 홀린 사람 같았어요. 볼이 상기되어 있었고 입꼬리가 귀 뒤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여보, 나 큰일 날 것 같아. 큰일이라길래 가슴이 철렁했는데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전혀 다른 이야기였어요. 누나한테 엄청난 정보 들었어. 신도시에 알짜배기 상가가 나왔는데 여기에 돈 넣으면 수익률이 2배래. 저는 식탁을 닦던 행주를 내려놓고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무슨 상가? 갑자기 무슨 소리야? 남편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주머니에서 접힌 종이를 꺼냈어요. 컬러로 인쇄된 상가 분양 카탈로그였습니다. 번듯한 건물 조감도에 예상 수익률이라는 숫자가 빨간 글씨로 박혀 있었죠. 누나 명의로 계약하면 세금도 적게 나온대. 우리가 3억 넣으면 매달 월세를 반씩 나누고 나중에 원금의 2배를 돌려준다잖아. 저는 그 카탈로그를 집어들고 앞뒤를 훑어봤어요. 시공사 이름도 분양 허가 번호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냥 예쁜 그림이 인쇄된 전단지 한 장에 불과했어요. 이거 어디서 난 거야? 사업자 번호도 없고 시공사도 안 적혀 있잖아. 남편이 카탈로그를 낚아채며 짜증을 냈습니다.
누나가 직접 발로 뛰어서 구한 정보야. 의심이 그렇게 많으니까 평생 그 모양으로 사는 거라고. 더 말해봐야 벽에 대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았어요. 형님이 하는 말이면 하늘이 내려앉아도 믿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저는 카탈로그를 식탁 위에 내려놓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3억은 절대 안 돼. 그 돈은 우리 노후 자금이야. 남편은 아무 대꾸 없이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어요. 저는 그날 밤 남편이 포기한 줄 알았습니다. 포기는 무슨, 그 인간은 형님이랑 작당을 하고 있었어요. 며칠 뒤였습니다. 제가 밤 식당 일을 마치고 자정쯤 집에 돌아왔는데 현관 신발장 위에 제 도장 케이스가 놓여 있었어요. 평소에는 안방 서랍 깊숙이 넣어두는 건데 이상했죠. 케이스를 열어보니 도장은 그대로 들어 있었고 서랍도 닫혀 있었습니다. 찜찜했지만 너무 피곤해서 그냥 넘어갔어요. 그게 제 실수였습니다. 남편은 제가 야간 식당에 나간 사이 안방 서랍에서 제 도장과 신분증을 몰래 꺼냈어요. 공동 통장의 비밀번호를 임의로 바꿔버렸습니다. 제 도장을 찍어서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은행 문이 열리자마자 창구로 달려갔어요. 3억 원. 제가 20년 동안 종아리 실핏줄이 터지도록 서서 손가락 마디가 갈라지도록 그릇을 닦아서 10,000원 한 장, 10,000원 한 장 쌓아 올린 그 돈을 남편이 토째로 수표로 뽑아서 형님 계좌에 넣어버렸습니다. 저는 그때 아무것도 몰랐어요. 밤에 식당에서 국물 냄비를 저으며 허리를 두드리고 있을 때 제 전 재산이 형님의 통장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돈을 받은 형님은 남편한테 바로 전화를 걸었더라고요. 계약 잘 됐어. 인테리어 한 달이면 끝나니까 그때부터 월세 들어올 거야. 남편은 완전히 안심했습니다. 아니, 안심한 정도가 아니라 우쭐해졌어요. 그날부터 남편이 달라졌습니다. 직장에 지각을 밥 먹듯 했고 회사 사람들한테 조만간 상가 사장이 된다며 허세를 부렸어요. 집에 돌아오면 소파에 드러누워 TV만 보면서 제가 해오는 밥을 당연하다는 듯이 먹었습니다. 야, 조만간 내가 돈방석에 앉혀줄 테니까 그 식당 일 때려쳐. 상가 사장 마누라가 설거지하러 다니면 창피하잖아. 제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무슨 상가? 내가 동의한 적도 없는데 뭔 소리야. 남편은 제 말을 콧바람으로 흘렸습니다. 다 해놓으면 고맙다고 할걸. 누나가 알아서 해주시는데 뭘 걱정이야. 형님도 한술 더 떴어요. 수시로 집에 들락거리며 냉장고를 열고 닫고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제 집을 자기 집처럼 드나들었습니다. 어느 날은 현관에서 제 실내화를 신고 들어오더니 제 낡은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으며 말했어요. 동생이 곧 큰돈 벌게 해줄 건데 옳게 행색이 그게 뭐야? 쪽팔리게. 이 소리를 남편 앞에서 대놓고 했습니다. 남편은 말리기는커녕 킥킥 웃었어요. 밤에 투잡 뛰고 새벽에 들어와서 겨우 눈을 붙이면 남편이 흔들어 깨웠어요. 누나 오셨는데 과일도 안 깎고 뭐해. 비몽사몽 일어나 부엌으로 가면 형님이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직 잠이 덜 깬 눈으로 사과 껍질을 깎았어요. 칼날에 과즙이 흘러내리는 게 눈물처럼 보였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남편은 제가 비상금으로 모아둔 카드까지 빼앗았습니다. 그 카드로 백화점 상품권을 사서
형님한테 바쳤어요. 두 손으로 공손하게 건네며 이 소리를 하더라고요. 누나, 앞으로 우리 부부 잘 부탁드려요. 형님은 상품권을 핸드백에 쓱 넣으며 남편의 어깨를 주물러 줬습니다. 너는 마누라보다 누나가 내 인생의 은인인 줄 알아. 소파에 나란히 앉아 낄낄거리는 두 사람을 부엌 문틈 사이로 바라봤어요. 제 손에는 사과 껍질이 쥐어져 있었고 과즙이 갈라진 손가락 틈으로 스며들어 쓰라렸습니다. 그 순간 확신했어요. 이 인간들 뒤에 뭔가 거대한 속임수가 숨어 있다는 거리요. 저는 그날 밤부터 남편 몰래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식당 일이 끝나면 곧장 집으로 가지 않고 주차장에 앉아서 은행 앱을 열고 남편의 카드 사용 내역을 훑고 형님의 이름으로 된 부동산 정보를 하나씩 뒤지기 시작했어요. 통장과 금융 기록 속에 반드시 꼬리가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식당 일을 마치고 주차장에 앉아 은행 앱을 열었어요. 공동 통장 잔고를 조회하는데 화면에 뜬 숫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0원. 잔고가 0원이었어요. 화면을 2번, 3번 다시 눌렀습니다. 앱이 오류가 난 줄 알았어요. 거래 내역을 열었더니 일주일 전 날짜로 3억 원이 한 번에 빠져나가 있었고 받는 사람 이름에 형님의 본명 석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쥔 손이 벌벌 떨렸어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숨이 턱 막혀서 차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어요. 지하 주차장에 찬 공기가 폐로 쏟아져 들어왔는데도 숨이 트이지 않았습니다. 콘크리트 기둥에 등을 기대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울지 않았습니다. 울 수가 없었어요. 눈물이 나올 자리에 시커먼 구멍이 뚫린 것 같았습니다. 정신을 겨우 추스르고 차에 다시 올라탔어요. 떨리는 손가락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지인한테요. 언니, 나 급한 부탁 하나만 할게. 신도시에 있다는 상가 하나만 확인 좀 해줘. 형님이 입에 달고 살던 그 알짜배기 상가의 주소와 동호수를 불러줬어요. 남편이 보여줬던 카탈로그에 적혀있던 주소를 제가 사진으로 찍어뒀거든요. 1시간 뒤에 지인한테서 답이 왔습니다. 그 주소로 등기부등본 떼봤는데 네가 말한 사람 이름으로 계약된 적이 없어. 아예 주인이 다른 사람이야. 유령이었습니다. 상가 자체가 형님과 아무 관련이 없는 남의 건물이었어요. 형님 명의로 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투자금이 들어갈 상가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거예요. 전화를 끊고 핸드폰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어두운 주차장 안에서 앞유리에 비친 제 얼굴을 봤어요. 58살 먹은 여자가 눈이 충혈된 채로 차 안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20년을 악착같이 살아온 사람의 꼴인가 싶었어요. 집으로 올라왔습니다. 남편은 안방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었어요. 거실 불을 켜지 않고 어둠 속에 서서 남편이 자는 안방 문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그때 떠오른 게 있었어요. 며칠 전에 형님이 남편 차를 하루 빌려갔었거든요. 차를 돌려주러 왔을 때 형님이 투덜거렸습니다. 아이고, 차 안에 핸드백을 놓고 내렸나 봐. 뭐 별거 없으니까 됐어. 그때는 그냥 넘어갔는데 갑자기 그 장면이 머릿속에 걸렸어요. 형님이 남편 차 안에서 뭘 했을까? 혹시 전화를 하지 않았을까? 남편 차에는 블랙박스가 달려 있었습니다.
주차 중에도 녹화와 녹음이 되는 기종이었어요. 슬리퍼를 신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새벽 2시였어요. 주차장에는 사람이 없었고 형광등 불빛이 지직거리며 콘크리트 바닥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남편 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블랙박스 본체에서 메모리 카드를 뽑아냈어요. 손톱 끝으로 카드 슬롯을 누르는데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올라와서 노트북을 켰어요. 메모리 카드를 어댑터에 꽂고 폴더를 열었습니다. 날짜별로 정리된 파일이 수십 개 있었어요. 형님이 차를 빌려갔던 날짜를 찾아서 영상 파일을 하나씩 재생했습니다. 세 번째 파일이었어요. 화면에는 주차된 차 풍경이 찍혀 있었고 스피커에서 형님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형님이 차 안에서 누군가와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한 거였어요. 목소리가 차 안가득 울리도록 선명하게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형님이 낄낄거리며 말했어요. 야, 내 멍청한 동생놈 상가 핑계로 속여서 3억 꿀꺽했다. 노트북 앞에서 숨이 멎었습니다. 그 돈으로 내 다단계 사채 빚 싹 다 갚았지. 아이고 속 시원해. 상대방이 뭐라고 하자 형님이 다시 떠벌렸어요. 상가가 어딨어. 내가 인터넷에서 카탈로그 하나 뽑아서 보여준 거야. 그걸 그대로 믿더라고 내 동생이. 하하. 3억이 상가에 들어간 게 아니었습니다. 형님의 다단계 사채 빚을 갚는 데 쓰인 거였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사기였습니다. 투자고 수익이고 전부 다 거짓말이었어요. 영상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형님의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돈도 다 썼으니 내 전셋집 빼서 나가야지. 쳐들어가서 그 기센 올케년 안방에서 쫓아내고 동생한테 이혼시켜서 길거리로 내몰 거야. 통화 상대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올케가 가만히 있겠어? 가만히 있고 말고가 어딨어. 집 명의가 동생 거니까 내가 꼬드기면 되지. 올케년 내보내고 나면 그 집도 팔아서 나눠 먹으면 돼. 5분짜리 영상이었어요. 형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단어가 칼이 되어 가슴에 꽂혔습니다. 노트북 화면 앞에서 저는 바닥에 엎드렸어요. 이마가 차가운 마룻바닥에 닿았습니다. 20년을 갈아 넣은 돈이 다단계 빚을 메우는데 날아갔고 평생을 뒷바라지한 남편은 누나한테 속아 넘어가서 아내를 내쫓을 궁리나 하는 호구였습니다. 제 인생이 처음부터 끝까지 사기당하고 밟히고 유린당한 거였어요. 가슴을 움켜쥐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목구멍 안에서 비명이 올라오는 걸 이불을 물어서 막았어요. 남편이 깨면 안 됐으니까요. 얼마나 그렇게 바닥에 엎드려 있었는지 모릅니다. 어느 순간 눈에서 흐르던 눈물이 멈추었어요. 이불에서 입을 떼고 천천히 일어나 앉았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형님의 통화 영상이 멈춘 채로 남아 있었어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들었어요. 형님의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방 안을 채웠고 저는 그걸 끝까지 들으며 얼굴에서 감정을 지웠습니다. 한 번 더 재생했어요. 세 번째 재생이 끝났을 때 제 안에서 뜨거운 분노는 사라지고 얼음장처럼 차가운 것만 남아 있었습니다. 남편을 붙잡고 추궁하면 어떻게 될까 생각했어요. 뻔했습니다. 누나한테 전화해서 사실이냐고 물어볼 거고 형님은 올케가 거짓말을 한다고 둘러댈 거고 남편은 또 누나 편을 들겠죠.
울며 매달려 봐야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울지 않기로요. 매달리지 않기로요. 집을 나가는 어리석은 짓도 하지 않기로요. 저 인간들이 상상조차 못할 방법으로 가장 합법적이고 가장 잔인하게 목줄을 죄기로 했습니다. 영상 파일을 스마트폰에 복사하고 메모리 카드를 다시 블랙박스에 꽂아 놓았어요. 노트북을 닫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안방에서는 여전히 남편의 코 고는 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출근하자마자 옷을 갈아입었어요. 외출용 가방에 블랙박스 영상을 저장한 USB 장고가 영원으로 찍힌 통장 사본, 남편 명의로 된 아파트 등기부등본을 넣었습니다. 전날 밤 프린터로 뽑아둔 것들이었어요. 버스를 타고 시내로 나갔습니다. 법률사무소 간판이 붙은 건물 앞에서 내렸어요. 이혼 소송과 형사 고소를 전문으로 한다는 변호사를 일주일 전에 인터넷으로 찾아두었거든요. 상담실 의자에 앉아 가방에서 서류를 하나씩 꺼냈습니다. 통장 거래 내역, 등기부등본, 그리고 USB를 변호사 앞 테이블 위에 나란히 올려놓았어요. 제 시누이가 가짜 상가 투자를 핑계로 남편을 속여서 부부 공동 통장에 있던 3억 원을 통째로 가져갔습니다. 상가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고 그 돈은 시누이의 다단계 사채 빚을 갚는 데 쓰였어요. 변호사가 USB를 노트북에 꽂고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형님의 목소리가 상담실 안에 울려 퍼졌어요. 멍청한 동생놈 속여서 3억 꿀꺽했다는 그 낄낄거리는 웃음소리를 변호사도 인상을 찌푸리며 들었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변호사가 고개를 들었어요. 이 정도면 사기죄 입증에 충분합니다. 본인이 직접 자기 입으로 다 말하고 있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말을 이었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제 도장을 몰래 가져가서 비밀번호를 바꾸고 제가 모르는 사이에 3억을 전부 빼서 시누이한테 넘겼습니다. 이 사람한테서 재산분할과 위자료로 손해를 보전받고 싶어요. 변호사가 통장 거래 내역과 등기부등본을 번갈아 훑으며 말했습니다. 시누이는 사기 및 횡령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고 남편에 대해서는 이혼 소송과 동시에 재산분할 청구를 걸어야 합니다. 남편 명의 아파트가 있으니 이걸 먼저 묶어두는 게 급해요. 남편이 눈치를 채고 집을 팔아버리거나 명의를 옮기면 손해를 보전할 길이 없어지거든요. 제가 가장 걱정하던 부분이었어요. 남편이 형님한테 속았다는 걸 알게 되면 제일 먼저 할 일이 남은 재산이라도 지키겠다고 아파트를 처분하는 것일 테니까요. 가압류요. 남편이 건드리지 못하게 아파트를 묶어주세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 신청을 바로 넣겠습니다. 법원에서 결정이 나오면 남편은 그 집을 팔지도 못하고 명의를 바꾸지도 못합니다. 그날 오후에 법원으로 갔어요. 변호사가 미리 작성해둔 가압류 신청서에 제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어서 경찰서로 이동했어요. 형님을 사기 혐의로 정식 고소하는 서류를 접수했습니다. 고소장에 제 이름 석자를 적을 때 펜을 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어요. 일회용 밴드가 감긴 손가락이었습니다. 마트 캐셔와 식당 설거지로 갈라진 그 손가락으로 고소장에 서명했어요. 이틀 뒤 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파트 가압류가 인용되었다는 결정문이었어요. 남편 명의의 아파트에 저의 재산분할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압류가 걸렸습니다. 이제 남편은 그 집을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된 거죠. 경찰서에서도 고소장 접수중이 발급되었어요. 형님은 사기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형님은 그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겠죠. 저는 가압류 결정문과 고소장 접수중 사본을 각각 코팅했어요. 문구점에서 코팅기에 종이를 밀어넣는데 따뜻한 열기와 함께 반짝반짝한 비닐이 서류를 감쌌습니다. 한 장도 구겨지면 안 됐어요. 이 종이 2장이 오늘 밤 저 인간들의 숨통을 끊을 무기였으니까요. 코팅된 서류를 갈색 봉투에 담고 차로 돌아가서 조수석 콘솔 박스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뚜껑을 닫고 손바닥으로 꾹 눌렀어요. 무기는 준비되었습니다. 남은 건 타이밍이었어요. 형님이 전셋집을 빼고 제 집 안방에 쳐들어오는 그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속에서 형님이 직접 말했으니까요. 전셋집 빼서 쳐들어간다고. 그 말대로 형님이 움직이는 날이 제 D-데이였어요. 그날이 올 때까지 저는 연기를 해야 했습니다. 아침에 남편 밥상을 차리고 형님이 오면 과일을 깎고 식당에 출근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아내 노릇을 완벽하게 해내야 했어요.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오면 평소처럼 저녁을 내왔습니다. 형님이 들락거리며 거드름을 피워도 입꼬리를 올리며 맞장구를 쳤어요. 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오를 때마다 조수석 콘솔 박스 안에 잠든 갈색 봉투를 떠올렸습니다. 그러면 신기하게 가슴이 차가워졌어요. 거실 75인치 스마트 TV에 제 스마트폰을 무선으로 연결하는 연습도 반복했어요. 남편이 집을 비운 사이 TV를 켜고 블루투스로 폰을 잡아서 영상이 뜨는지 확인했습니다. 1번, 2번, 3번. 영상 재생 버튼을 누르면 1초도 안 돼서 TV 화면에 형님의 통화 장면이 뜨는 걸 6번이나 확인했어요. 실전에서는 단 한 번의 기회밖에 없었으니까요. 형님이 가장 득이양양해하는 순간, 남편이 가장 우쭐해하는 순간, 시가 식구들이 전부 모여있는 자리에서 저 인간들의 목을 한 번에 날려버릴 스위치를 누를 겁니다. 그렇게 일주일을 버텼어요. 매일 밥을 차리고 출근을 하고 과일을 깎고 형님의 콧방귀를 견디며 평범한 며느리 연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현관 도어락이 거칠게 열리며 형님이 이삿짐 센터 인부들을 대동하고 쳐들어왔습니다. 제가 기다리던 바로 그날이 온 거였어요. 토요일 저녁 6시 제가 주문한 출장 뷔페 음식들이 거실 테이블 위에 하나씩 세팅되었습니다. 해물탕 냄비에서 칼칼한 김이 올라왔고 갈비찜 접시에서는 간장 양념 냄새가 거실 가득 퍼졌어요. 형님이 좋아하는 갈비찜,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해물탕, 남편이 요구한 대로 최고급으로 차렸습니다. 현관 도어락이 울릴 때마다 시가 식구들이 하나둘씩 들어왔어요. 시어머니가 먼저 오셨고 뒤이어 시동생 부부가 와인 한 병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시어머니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안방 쪽을 둘러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큰딸이 드디어 제자리를 잡았네. 형님은 거실 한가운데 상석에 떡하니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새로 사입은 듯한 실크 블라우스에 목걸이까지 걸치고 친척들이 들어올 때마다
손을 흔들며 여왕처럼 인사를 받았어요. 남편이 옆에서 형님의 양주잔에 술을 따르고 있었고 시동생 부부는 갈비찜 접시를 사이에 두고 형님의 상가 이야기에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내 동생이 내 상가에 3억을 투자했으니까 곧 떼돈을 벌게 생겼어. 그래서 내가 당분간 여기 안방에서 지내면서 관리를 좀 해주려고. 형님은 제가 차려온 과일 접시를 손가락으로 툭툭 치며 포도알을 하나 집어 입에 넣었어요. 씹지도 않고 삼키더니 거드름을 피우며 말을 이었습니다. 올케가 오늘 제법 상을 잘 차렸네. 앞으로도 이렇게만 하면 돼. 시어머니가 갈비 한 점을 뜯으며 제 쪽을 힐끗 보셨어요. 며느리 덕분에 집안이 피는 게 아니라 큰딸 덕분에 남편이 돈방석에 앉게 생겼으니 오늘부터 매일 형님 답 차려드리고 발 씻겨드려. 제가 20해 동안 투잡을 뛰며 모은 돈으로 이 밥상이 차려진 건데 시어머니 눈에는 전부 형님의 공이었습니다. 저는 부엌 입구에 서서 앞치마로 손을 닦으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남편은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누나와 시어머니의 잔에 양주를 따르며 킥킥 웃었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조만간 이혼 소송 걸어서 안방은 물론이고 집에서 아예 저 여자를 쫓아낼 거니까. 저를 가리키며 한 말이었어요. 친척들 앞에서 시어머니 앞에서 자기 아내를 저 여자라고 부르며 내쫓겠다고 낄낄거렸습니다. 시동생 부부는 민망한 듯 고개를 숙였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았어요. 형님은 양주잔을 높이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자, 새 출발을 위하여.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거실에 울렸어요. 저는 그 소리를 부엌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앞치마 주머니 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화면을 한번 확인했어요. 블루투스 연결 상태 정상. 영상 파일 대기 중. 앞치마를 벗어 의자 등받이에 걸었습니다. 부엌 구석에 세워둔 갈색 서류 봉투를 집어들었어요.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잠깐 봤습니다. 입꼬리를 올렸어요. 거실 중앙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식구들이 갈비를 뜯고 술을 마시며 떠들고 있었어요. 저는 테이블 맞은편 형님이 앉은 자리 정면에 섰습니다. 형님이 양주잔을 입에 대다 말고 저를 올려다봤어요. 시어머니와 남편, 시동생 부부의 시선이 일제히 저한테 쏠렸습니다. 마침 식구들 다 모였을 때 아주 잘 오셨네요. 제가 집들이 선물 하나 제대로 준비했어요. 형님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남편이 뭐야 하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화면을 터치했습니다. 거실 벽면을 꽉 채운 75인치 TV 화면이 한번 깜빡이더니 전환되었어요. 그 순간 거실 스피커를 찢는 듯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야, 내 멍청한 동생놈 상가 핑계로 속여서 3억 꿀꺽했다. 그 돈으로 내 다단계 사채 빚 싹 다 갚았지. 형님의 목소리였어요. 75인치 화면에서 울려 퍼지는 형님의 육성이 거실 구석구석을 강타했습니다. 갈비를 씹던 시동생의 턱이 그 자리에서 멈췄어요. 시어머니의 손에서 양주잔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쨍하는 소리와 함께 유리 조각이 마룻바닥 위로 흩어졌어요. 영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상가가 어딨어? 인터넷에서 카탈로그 하나 뽑아서 보여준 거야. 그걸 그대로 믿더라고 내 동생이. 형님의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거실을 채웠어요. 방금까지 상석에서 여왕처럼 앉아있던 형님의 얼굴이 백지장으로 변했습니다. 입이 벌어진 채로 TV 화면을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돈도 다 썼으니 내 전셋집 빼서 나가야지. 쳐들어가서 그 기센 올케년 안방에서 쫓아내고 동생한테 이혼시켜서 길거리로 내몰 거야. 형님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이 온 집안을 울렸어요. 올케년이라는 단어가 스피커를 타고 거실 공기를 쪼갰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어요. 양주잔을 쥔 손이 부들부들 떨리더니 잔이 테이블 위에 쿵 부딪혔습니다. 3억이 상가에 들어간 게 아니라 누나의 사채 빚구덩이로 들어갔다는 걸 그제야 알아챈 거예요. 남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짐승 같은 괴성을 질렀습니다. 누나, 이게 무슨 소리야? 내 돈 3억이 빚 갚는 데 들어갔다고. 형님이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TV 쪽으로 달려갔어요. 전원 코드를 뽑으려고 TV 뒤로 손을 뻗었습니다. 저는 형님의 팔을 잡아 밀쳐냈어요. 영상 끝까지 들으세요, 형님. 식구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형님의 손이 허공을 헤집었고 TV 속 목소리는 끝까지 이어졌습니다. 5분짜리 영상이 전부 재생되었어요. 거실에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시동생 부부는 입을 틀어막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바닥에 깨진 유리잔 조각 위에 쏟아진 양주를 멍하니 내려다보고 계셨어요. 저는 갈색 봉투에서 서류 2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거칠게 내던졌습니다. 코팅된 표면이 양념 국물 위로 미끄러져 갔어요. 이건 법원에서 발급한 아파트 가압류 결정문이에요. 남편 명의로 된 이 집, 제가 3억 빼돌린 책임을 물어서 건드리지 못하게 묶어뒀어요. 남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리고 이건 경찰서 고소장이에요. 저는 형님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형님은 사기죄로 형사 고소해서 다음 주에 구속수사 들어갈 거고 이 사람은 3억 현찰 날리고 집까지 묶였으니 이제 무일 뿐이야. 제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어요. 얼음장처럼 차갑고 또렷한 말이 거실 안을 갈랐습니다. 남편이 무릎부터 꺾이듯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3억 원은 누나한테 사기당해 날아갔고 유일하게 남은 아파트마저 아내가 묶어버렸으니 길거리에 나앉게 된 거였습니다. 두 손으로 머리를 쥐어뜯으며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이성을 잃은 남편이 벌떡 일어나 형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형님의 머리채를 두 손으로 휘어잡고 미친 듯이 흔들었어요. 내 돈 내놔. 남의 피 같은 돈을 내놓으라고. 형님이 비명을 지르며 남편의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축제 현장이었던 거실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바뀌었어요. 갈비찜 접시가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고 해물탕 국물이 테이블 위로 흘러넘쳤습니다. 시동생이 달려들어 남편을 겨우 떼어냈어요. 형님은 헝클어진 머리로 비틀거리다가 제 앞으로 기어왔습니다. 무릎을 꿇고 제 바지가랑이를 두 손으로 붙잡았어요.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제발 고소만 취하해줘. 평생 식모살이를 해서라도 3억 갚을게. 제발. 저는 바지가랑이에 매달린 형님의 손을 내려다봤어요. 그 손이 제 남편을 꼬드겨 도장을 훔치게 한 손이었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갈라진 손가락으로 모은 3억을 낄낄거리며 꿀꺽한 손이었어요. 구두굽으로 형님의 손을 매몰차게 밟았습니다. 전세 뺐다며?
감방에 평생 무료로 지낼 방 예약해 놨으니까 오늘 밤은 경찰서 유치장에서 자. 형님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입술이 파랗게 질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제가 미리 신고해둔 경찰관 2명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경찰관이 형님의 양팔을 잡고 일으켜 세웠어요. 수갑이 찰칵 소리를 내며 형님의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시어머니가 그 광경을 보시더니 뒷목을 움켜잡고 의자에서 미끄러지셨어요. 시동생이 황급히 119에 전화를 걸었고 시어머니는 구급대원들의 들것에 실려 나가셨습니다. 수갑이 채워진 채 현관 밖으로 끌려가던 형님이 고개를 돌려 저를 봤어요. 눈에 초점이 없었습니다. 허공을 향해 손을 휘젓더니 입 양옆으로 하얀 개거품이 길게 흘러내렸어요. 형님의 몸이 현관문 문지방에 머리를 박으며 쿵 쓰러졌습니다. 경찰관들이 형님을 부축해 일으켰고 축 늘어진 형님의 몸이 복도로 끌려나갔어요. 저는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바닥에 널브러져 자기 멍청함을 저주하며 이마를 찍고 있는 남편 앞에 섰어요. 가방에서 이혼 소장과 위자료 청구서를 꺼냈습니다. 2장의 종이를 남편의 얼굴 위에 흩뿌렸어요. 종이가 눈꽃처럼 사르르 내려앉았습니다. 미리 싸둔 캐리어를 끌고 현관을 나섰어요. 등 뒤로 남편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고 시동생 부부가 허둥지둥 뛰어다니는 발소리가 섞여 들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어요. 문이 열리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저 안쪽 집에서 쏟아져 나오던 처절한 비명과 욕설이 철문 사이로 완벽하게 차단되었어요. 엘리베이터 안은 조용했습니다. 금속 벽면에 비친 제 얼굴을 봤어요. 20년 동안 가슴을 짓누르던 돌덩이가 한 번에 내려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뱉었어요. 1층 버튼의 불빛이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형님은 재판에서 사기 및 횡령 혐의가 전부 인정되었어요. 블랙박스 영상이 결정적이었죠. 자기 입으로 떠벌린 말이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었으니 변명할 구석이 없었습니다. 법정에서 형님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동생한테 빌려준 거라고, 투자금이 아니라 대여금이라고 우겼어요. 판사 앞에서도 뻔뻔한 건 여전했습니다. 영상이 재생되자 형님은 고개를 떨구었고 판사는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했어요. 형님은 그날 법정에서 바로 구치소로 넘어갔습니다. 남편은 더 비참했어요. 아파트 가압류가 걸려 있으니 집을 처분할 수도 없었고 재산분할 소송에서 완패했습니다. 제가 20년간 투잡을 뛰며 가게에 기여한 부분, 남편이 아내 몰래 도장을 훔쳐 재산을 유출한 과실,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배우자 신뢰 위반까지 전부 인정되었거든요. 남편 명의였던 아파트의 지분이 온전히 제 앞으로 넘어왔어요. 위자료까지 합산하니 빼앗겼던 3억 원을 보전하고도 남았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남편이 법원 복도에서 저를 불러 세웠어요. 반년 사이에 볼이 쑥 들어가 있었고 양복 대신 후줄근한 점퍼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나 정말 몰랐어. 누나가 그럴 줄은. 저는 남편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측은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제 도장을 훔치던 밤, 제 캐리어를 바닥에 내던지던 아침, 친척들 앞에서 저 여자를 쫓아내겠다며
낄낄거리던 그 저녁이 차례로 떠올랐어요. 나도 몰랐어. 네가 그런 사람인 줄. 그 말을 마지막으로 돌아섰습니다. 법원 건물을 나서는데 등 뒤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남편은 집도 잃고 직장에서도 잘려서 고시원을 전전하고 있다더라고요. 술로 하루를 시작하고 술로 하루를 끝내는 생활을 반복한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날 이후 혈압이 올라 병원 신세를 지고 계시고 시동생 부부는 연락을 끊었다더군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알고 싶지도 않고요. 이제 제 이야기를 마무리할게요. 오늘 아침 저는 제 이름으로 된 아파트 거실에서 커피를 한 잔 내렸어요. 핸드드립으로 천천히 물을 부으니까 진한 원두 향이 거실 가득 퍼졌습니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내다봤어요. 4월 햇살이 베란다 유리를 통해 무릎 위까지 내려앉았습니다. 따뜻했어요. 75인치 TV 화면에는 아무것도 틀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조용한 거실에 커피 향만 감돌았어요. 이 고요함이 제 것이라는 게 아직도 가끔 믿기지 않습니다. 20해 동안 마트에서 바코드를 찍고 식당에서 그릇을 닦고 형님의 콧방귀를 견디고 남편의 핏줄 타령의 일을 악물며 버텼어요. 그 세월이 헛되지 않았다고 지금은 말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희생을 강요하는 사람한테는 눈물도 호소도 소용이 없었어요. 제가 배운 건 딱 하나였습니다. 내 삶을 지키는 건 결국 나 자신이라는 거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